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한국 방산이 빠르게 발전하며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스텔스 기체로의 실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광하는 굉음과 함께 스텔스 도료를 바른 채 경남 사천 하늘을 이륙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산 비행기의 장거리 비행 테스트도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KF-21 전투기와 관련된 논란들이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텔스 성능 테스트 비행 당시 사고를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으나 2차 비행에서는 엔진의 안전까지 최종 확인되는 만큼 전투기 개발이 이제는 구분응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무기 전문기관 글로벌 시큐리티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뜻밖의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하여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적용할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은 차세대 스텔스 모듈로 분류됨으로써 기존의 스텔스 필름에 대비해 RCS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만 반대로 유지보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구축함을 제외한 항공기 같은 공중기체 응용에는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도 아직까진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을 F-35 전투에 완전히 접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스텔스 모듈을 PET 소재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텔스 신소재를 탄생시킨 결과 KF-21 전투기의 동체의 인공구조 기반의 레이더 전파 흡수제 테스트를 이용하여 RCS 감소를 테스트한 뒤 더욱더 적은 양의 폴리이미드로 레이더 흡수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고성능 폴리이미드 스텔스 필름의 단점들 역시 대부분 상쇄하는 것에 성공해냈다고 전해졌죠. 이에 대해 제-20 전투기를 보유한 중국 역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차세대 스텔스 소재를 통해 적전투기의 레이더 흡수의 대역폭을 더욱더 넓힐 수 있다는 성능적 장점은 물론 스텔스 모델 신소재를 활용한 전자기파 흡수 성능을 극대화하여 폴리이미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현존하는 4.5세대에서 5세대급 전투기 중 가장 최상급 소재 모듈로 평가받는 최초의 폴리이미드 PET 기반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KF-21 보람의 블록2를 선보임과 동시에 스텔스 모듈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초음속 스텔스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얼마 되지 않는 빠른 기간에 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KF-21 보람의 핵심적인 스텔스 모듈에 대한 내용은 포브스를 비롯한 CSIS, 유러피안 싱크탱크 등 세계 각국의 군사전만 매체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브스는 KF-21 전투기 기체 형상이 원래부터 적 레이더파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스텔스 모듈 등의 기술이 추가로 구현될 경우 빠르게 스텔스기로 변환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밀유도 폭탄을 통한 야간 비행 시 초음속으로 운용한다 하더라도 한 발 앞선 기체의 기동성 때문에 대규모 작전 상황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말처럼 한국산 전투기의 스텔스 시험 비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과 순항 중인 비행들은 그동안 불거졌던 KF-21 전투기에 대한 우려를 모두 끝내기 충분했으며 최후의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시험 중 스텔스 능력과는 별개로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세계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실전 비행과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애초부터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전투기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KF-21 전투기 함재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전투기 실전비행 기체 실전조립 성공기원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실전조립 KF-21 시제기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허가에 따라 실전 비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KF-21 전투기에 이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받은 국산 경공격기 FA-50 전투기가 뒤따라 이륙을 준비 중이고 두 전투기가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전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두 달 전 비행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랜딩기어 강화 설계에 들어가 개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기어를 개량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비대해진 랜딩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 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에 부적합하며 중대형 함모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이는 해군 핵심 항공모함급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그 시험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함재기로서 KF-21 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항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F-21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가운데 KF-21 전투기의 변화된 랜딩기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의 전투기인데 함재기가 정확하게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 군용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 항공모함조차도 비행 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함의 충격은 파일럿에게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충격으로 인해 키가 3cm 정도 줄어드는 사례까지 발견되곤 합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실용화 전까지 2000여 회 시험 비행이 예정된 것을 본다면 함재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 시에도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말 그대로 전투기를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로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노즈기어에 순간적으로 5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로 인해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가 육상에서 사용하는 공군용 전투기보다 훨씬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타이어를 장착하는 건 개념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랜딩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됩니다. 1차적으로 랜딩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구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이 뜯겨나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기체의 굴절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 제작은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해야 하며 그럼에도 착바람 시 받는 충격으로 인해 실제 사용 기간은 공군 전투기보다 짧을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며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듈 설계까지 요구됩니다. 항공모함의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 정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KF-21 함재기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함모형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미국산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 기능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중앙부를 염려하여 KF-21N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 KF-21 기본형의 랜딩기어와 같은 이함장치 보강 및 폴딩 연분 방치 처리가 되지 않고 함재기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개발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랜딩기어 홀딩 영상을 공개한 것은 그에 부합하며 다양한 파생형으로 KF-21 전투기의 생산력은 더욱 높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이 향상되는 블록별 개발과 별개로 함재기, 무인연계기와 같은 KF-21 전투기 개량형에 대한 개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10월 31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무기급 전자전기 국내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 전자전기는 미국, 프랑스 정도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블록원 개발을 의결하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 공격 신호를 수집하고 교란하는 기체로 미국 그라울러가 대표적인데요. 그라울러는 현존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F-22 전투기와의 가상 공중전에서 전파 교란을 활용해 격추하여 미공군 고나계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기 역시 이러한 그라울러와 같은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자전기 개발을 통해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적 핵심 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 전자전기 개발 기간은 8년으로 2032년 전자전기가 민간에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추세를 보았을 때 전자전기 개발 완료가 머지않았다는 추론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자장비와 교란장치를 이용해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KF-21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도 놀라운데 빠르게 이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KF-21 전투기는 설계에서부터 처음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래를 생각하며 제작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단자기와 함께 복자기도 동시에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좌석을 하나 더 만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데요. 더 많은 공간과 강화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전투기의 중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의 콕핏하면 떠오르는 복잡한 컨트롤러는 물론이고 파일럿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신 시스템, 산소 공급 시스템, 비상 탈출 장치 등 상당한 추가 장비가 필요한 탓입니다. 이는 곧 전투기의 공기역학 설계를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KF-21처럼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단자형과 더불어 복자형까지 개발하는 것은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고생했을 연구원들을 생각하면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KF-21 전투기는 급하게 단자형과 복자형을 동시 개발한 것일까요? 현대전에서 복자형 전투기는 차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자계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단일 조종사만으로도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임무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굳이 설계가 더 어렵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까지 높은 독자형 전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장비는 무엇보다 효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복자기는 스텔스 설계마저 복잡합니다. 심지어 조종석을 하나 더 추가한 탓에 외부 무장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다가 인적 자원이 감소 중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파일럿인데 전투기 하나에 2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투기 하나당 1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게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KF-21 복자형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가장 먼저 선보일 새로운 모습이 바로 전자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란 이름 그대로 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 무력화하거나 자신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시각에 따라선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기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인데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무리 강하고 비축량이 많더라도 정작 목표 지점을 모르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전은 이 정보를 얻고 지키기 위한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데 전자전기는 이런 전자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술기입니다. 적의 정보 수집 및 통신 능력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교란시켜 우방항공기 지상부대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방공 레이더를 전자전 공격으로 무력화하거나 대명사 미사일로 확산할 수 있다면 아군의 전투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적국의 영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자 장비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 연구진이 KF-21 전투기의 복좌형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전자장비 때문입니다. 전자장비는 적의 레이더, 통신 시스템, 그리고 다른 전자장비들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임무는 다양한 전자전 장비의 동시 조작을 필요로 하는데요.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대형 전자장비 장비인 스탠드 오프를 제외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에서 복잡한 기동과 함께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기반 에스코트 제모의 경우 파일럿 한 명이 모든 조작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좌형 전자전기는 조종사와 함께 전자전 장비 EWO로 구성되며 조종사는 항공기의 비행을 담당하고 EWO는 전자전 장비의 운영과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복좌형 전투기의 조종사와 무장통제사가 동반 탑승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만 물리적 타격 임무 수행이 전자계통의 발달로 단순해졌다고 하지만 이에 따라 무장통제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전자장비는 여전히 복잡한 조작 때문에 EWO가 필요한데요. 게다가 전자전 임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복좌형 설계는 한 명의 승무원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자전 장비를 조작하는 동안 다른 승무원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전자전의 규모는 눈앞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기 때문에 에스코트 제모라 할지라 하더라도 다른 항공기 지상 부대의 전략 자산과 복잡한 통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대 전자전은 하나의 전자전기가 전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부대 간의 영역 싸움에 가까우며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투기 파일럿이 초음속 기동과 함께 이 모든 걸 수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연구진은 국산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 순간부터 복좌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본형의 실전기체가 완전히 양산되기도 전인데 개량형인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렇게 공표한 시점을 고려할 때 이미 전자전기 개발은 어느 정도 진입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전자전 없이 공중전을 수행하는 것이란 점점 인간의 조종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그만큼 전자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극초음속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중력 가속도는 수십 주를 넘긴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유도 기능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어중간한 기만 체계로는 따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미사일 자체를 기만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 전투기나 미사일 부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전자전기입니다. 한국의 복좌형 설계에는 이런 미래를 잃는 거시적 관점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진들이 밝히는 KF-21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 이념은 어떻게 하면 파일럿이 생명의 위협을 적게 느끼면서 동시에 적의 공격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느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스텔스 전투기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전자전기 개발을 가까운 미래에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주국방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대한민국은 빠르게 전자전기를 개발하며 무기에 대한 발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체계와 스텔스, 무인 성능이 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세계는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이어져야만 한 단계 더 크게 발전하여 한국산 KF-21 전투기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